그래서 이번 시간은 세법, 손익의 기습 시기하고 자산 취득가의 자산 부채의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크게 이제 법 전문상으로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 지문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손익의 기속 시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고 이제 약간 실현주의 이런 말도 쓰죠. 실현주의. 발생주의보다 약간 좀 강화된 게 이제 실현주의인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세무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 기준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발생 가능성이 예를 들면 얘는 한 뭐 80% 예를 들면 얘는 한 85%, 얘는 90%.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확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의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은 이제 법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권리 의무 같은 이제 법에 따른 그 규속력 있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시성이라든지 목적성 합성 이런 의사결정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법적 안정성을 약간 훼손하는 발생주의, 실현주의 할 때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발생할 때인데, 발생할 때 인식하는 건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는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되고, 금액 같은 것도 측정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현주의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의 기속 사업 연도는 손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하고 비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에 이제 초점이 되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출 사이드, 그다음에 손익의 기속 사업 연도 결정되면 이제 자산, 매입하는 쪽은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쪽 사이드, 그다음에 자산 부채 평가, 이렇게 일련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는 1115 이제 수익 인식 기준 쪽에 이제 다루고 있고, 크게 큰 원칙만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큰 원칙만 있고, 그렇지만 법인세는 우리 거래 유형별로 상세하게 거래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은 우리가 이제 조문상으로 한 4-5개 정도 되어 있지만, 일제 대부분이 이제 그 오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행령 쪽에 이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쪽이 양이 많고 있고, 실제 법조문은 그 5개 정도밖에 없고, 4-5개밖에 없고, 조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국법인의 각 선언도 입금과 송금, 기속사업연도는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 이 말 가지고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외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핫한 위법, 예를 들면 그리고 법인세에서나 우리 이제 세법 관점에서는 합법적인 소득도 당연히 소득이지만 불법적인 위법적인 소득도 우리가 이제 가세관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 소득에 대한 거는 당연히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런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조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 근저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그 회계에서 나오는 발생주의, 실현주의 그 근저에서 출발한 겁니다. 판매 손익 등의 이제 기속 사업 연도인데, 자산 쪽을 먼저 이제 우리 그 시행령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쪽 하나하나씩 보시면 그 상품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이제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약간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우리가 돈을 납부하기 전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상품 뭐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쪼개져 있고, 재고자산은 여기 나온 것처럼 품종, 종목별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평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이동평균법.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 네, 적합법. 그러니까 우리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그 자체로 이제 평가하면 끝나는데, 적합법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에 낮은 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법을 하려면은 앞서 했던 나는 적합법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총평균법을 쓰겠다. 아니면 이동평균하고 비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대상을 같이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재고자산을 제1호 규정에 의한 원가법, 제1호가 앞에 있는 건데 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앞에 적합법이라는 거는 앞에 1호 규정에 하나만 보고 시가로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시가하고 이동평균하고 비교해야겠다. 시가하고 총평균법하고 비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를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할 때 우리 제 1항에 나온 거는 재고자산 이제 상품, 제품 뭐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고, 그 항목의 자산별로 구분해야 하는데, 종류별 자산별로 해서 자산별로 해서 자산별을 종류별, 또 영업장별 별로 각각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제 종류별로 이제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건 총평균법이 맞을 수가 있고, 이동평균이 맞을 수가 있고, 영업장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도, 영업장별로도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재고자산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분하려면은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할 거고, 당연히 세금 신고는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거 제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류별, 영업장별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각각 구분하여 당연히 기장해야 되고, 왜냐면 그 근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기장하고 종류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 보고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같이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류별, 영업장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쉽게 생각하면 종류별, 영업장별로 뭐 평가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거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국세청에 자료를 다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적으로 제조원가, 종류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하고 포괄손익계산서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적합법을 신고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가하고 비교되는 원가법, 나는 총평균법과 비교하겠다, 이동평균법과 비교하겠다, 그런 걸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설법인과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성립비 또는 수익 개시 속하는 사업명들 법인세 가세 필수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법인과 계속하는 법인, 계속법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최초 법인세 가세 필수 신고 기한 때까지 그때 하면 되고, 기존의 이제 계속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연도 종료 이전 3월이 되는 날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떤 걸로 하냐, 신고를 안 했으면 이제 선의선출법, 기본이 국세청이 쳐다보는 건 선의선출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량호도 및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안 했으면 우리 법적으로 정한 거는 선의선출법입니다. 그렇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당연히 개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등 보시면 이제 평가받은 신고하지 않을 때는 어떤 걸로 하냐, 선의선출법을 하는 거고, 신고를 우리가 이제 총평균법을 했어요. 총평균법을 했는데 다른 걸로 가져올 때는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선의선출법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하지 않고 그 방법을 변경했더라도 선의선출법. 그러니까 신고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한 대로 안 했다 그러면 선의선출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가증권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개발법, 총변권법, 이동평균법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가 이제 개발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법령 다목의 다 집합자세입니다. 그거 보시면 시가법도 평가한다. 시가법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쪽 가는 건 시가법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보유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입니다.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도 실제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파트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이제 자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인세 세무조정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다 외화자산 부채는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만드는 그 법인세 조정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외화자산 부채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하고 금융회사 외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자산 부채, 일반적인 외화자산 부채는 기말로 해야 되고, 이거 옵션이 아니고 무조건 기말로 해야 되고, 금융회사 외 같은 경우는 기말로 하거나 아니면 거래일 이렇게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말로 하기 때문에 기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금융회사 등이 이제 보유한 합배성 외화자산 부채, 이거 끊는 겁니다. 합배성 외화자산 부채하고 통화선도는 우리 해지 목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통화선도 등은 다음 방법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합배성 외화자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일로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업 종료일 기준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 하나인 거고, 통화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약 체결일, 거래 일자겠죠. 계약 체결일 매매 기준을 하거나 기말, 이거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통화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일, 거래일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연도 종료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합배성 외화자산 부채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종료일 현재로 환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금융회사 외는 보시면 금융회사 외에는 마찬가지로 합배성 외화자산 부채하고 우리가 이제 통화선도가 있는데 각각 얘는 이제 우리가 아까 금융회사는 쪼갰잖아요. 합배성 외화자산 부채하고 통화선도 쪽으로 쪼갰는데 금융회사 외에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쪼개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당연히 한번 선택하면 계속 해야겠죠. 합배성 자산 부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매 기준을 하거나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외화자산 부채가 이제 기말 종료를 하는 건데, 금융회사 외 같은 경우는 기말이나 거래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신고한 방법은 이제 5개 4년도가 지난 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법이 이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채권, 우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채권 환산 차익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평가 말고 환산 차익이 생깁니다. 환산 차익은 실거래이기 때문에 다 입금하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이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제 원가법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가 이제 저가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법 자체는 우리가 평가손을 인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항상 되는 거죠. 시가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원가법은 할 수가 없잖아요. 원가법은 내가 항상 원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가가 현재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송금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제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령 78조는
원가법에는 적법법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시가가 현재 하락했다고 해서 봐서 우리 평가차손을 원가법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가법은 평가차손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런 78조에 해당하는 거는 원가법에서도 평가차손을 인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